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 요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인데요.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퇴임 여행시켜 주냐, 뭐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평론가님부터 한번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런 표현 좀 저렴할 수는 있는데요. 여우 중에 상여우다. 아, 기시다가? 네, 왜냐하면은 기시다는 본인을 어떻게 메이킹했냐면은 본인이 뭐 아베 신조 2차 내각의 외무부 장관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외무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외교 통일하고 엄청나게 자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을 외교적 이벤트로 타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타겟이 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네. 사실 그 이전에 아베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계속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내부를 단속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먹히다 보니까 기시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내가 개선했다. 네. 한국 정부로부터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냈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일단 기시다가 물러나는 입장에서 30일 날 물러나거든요. 임기가 끝나는데 마지막 그걸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 전에 한국을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기억될 때 어떤 총리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를 고민을 했을 때 역시 외교적으로 참 잘했어. 그 어려웠던 한일 관계도 제대로 풀어냈고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았어를 딱 못 받고 싶은 거예요. 떠나는 자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고민해 봤을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줬던 한국에 와가지고 자 여러분 다시 복귀시켜 보세요. 제가 재임하는 동안 한국으로부터 뭐뭐뭐뭐뭐를 얻어냈죠. 이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쫙 뿌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일본 기시다 총리의 의도는 알겠어요. 한국에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왜요? 네. 잘 한국 사람이 몰라서요. 왜요? 네, 전 한국 중동에 사람이잖아요. 대해서 빠삭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네.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좀 약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그 우려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정부의 무슨 행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그 우려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기시다 총리가 오는 거를 반기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두 사람 만나는 게 또 과거사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하죠. 한일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굳이 이게 좋은 건가 싶거든요, 사실은. 과거사 문제, 네. 그다음에 한일 간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의제의 석상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아하, 예.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한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냐면 내가 들어와서 전 정부에서 다 망쳐놓은 한일 관계 지금 개선되지 않았느냐. 네.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 어느 때보다 좋다. 뿐만 아니라 과거가 뭐가 중요해? 미래지향적 관계. 이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저는 미래라는 단어도 굉장히 싫어지는데 자 이래서 일본 극우 측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아니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역사, 과거 이야기를 하냐. 그런 거 의제 우리 삼을 필요가 없다. 그거 계속 의제에 올리려고 하는 한국이 일본을 가해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해하고 있다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명분을 제대로 저는 만들어준 게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오면은 기시다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일본 측에서 싫어하는 민감한 의제들은 협상 테이블에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그리스 갔다 오면서 느낀 거 네. 뭐냐면 아무리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관계는 그 사이가 한일 관계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좀 약간 나은 정도로 많이 자자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거잖아요. 네. 그리스 독립운동을 끌어당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 사람들을 좀 살짝 학살도 했어요. 사실 독립 학살 많이 했겠죠. 아니
그리스도 학살 많이 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독립하고 난 다음에 안에 있었던 튀르키예족 사람들한테는 아하. 야 나가 안 나가면 죽일 거야 하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을 끌어당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봐. 근데 한국에 지금 일본 측에 가면 왠지 좀 약간 그 35년은 합법적인 거였고 그리고 그렇죠. 거기는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는데 네. 그 우리는 튀르키예에서 뭐 그리스나 알베니아나 그쪽 사람들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래 걔네들도 이제 독립하고 싶으니까 독립한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그 예, 나라 예, 입장에서 예.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쪽에 이제 지도를 보면 좀 놀랍게도 정말 붙어 있는데 섬도 그렇게 많은데 네. 이게 거기에 예. 대부분 튀르키예 쪽인데 섬은 또 그리스 영토잖아요. 이제 그 그리스 정말 일본하고 우리보다 훨씬 이게 있을 것 아직 같은데.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관계가 한국하고 아우. 일본 관계만큼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 그리스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와서 튀르키예를 한 몇 년 동안 좀 소부 지역을 침략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한국도 광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만약 일본을 조금 침략했었으면 그러니까 덜할 것이다. 후쿠오카를 한 2, 3년 정도 침략을 했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가라앉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그때 오스만 끝나고 튀르키예가 만들어지고 그리스가 튀르키예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 니들도 공격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한데. 네, 좀 역사 부분이 좀 정산됐어요. 네. 자연스럽게. 한일은 안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전혀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일방적으로 뭘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일본한테. 우리 내부적으로 네. 사실 역사적 단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넘어가거든요. 없었으니까요. 그게 더 그러니까요. 문제였던 거. 그 후폭풍이 너무 큰 거죠. 예, 뭐 반민특위, 친일, 청산 이게 못했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ave America, 이 미국을 구하라, 이 화보집을 발간을 냈는데 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저는 진짜 네. 트럼프가 예전에는 무조건 저렇게 너무 극단적이고 싫어 이랬다가 점점 트럼프란 사람에 대해서 몇 년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네. 정말 영악하다. 그리고 대중들을 어떻게 선동해야 되는지를 너무 적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게 지금 AP통신 기자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될 수가 없는 사진인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일으키는 반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딱 표지로 해가지고 화보집을 만들었는데 이 화보집 내용을 보면은 딱 예. 그겁니다. 지금 해리스를 공격할 때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은 이민자의 피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이민자 출신이어서 되겠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백인 예. 남성. 그래서 미국이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가 모토예요. 근데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리스는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 상대 못한다. 그 나라에서 바이든도 우습게 봤는데 해리스는 더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 그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고 전쟁 피로감이 깊어지니까 여론이 왠지 트럼프가 훨씬 외교를 잘했던 것 같아라는 응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는 바이든의 그 정책을 계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놓고 어떻게 말을 못해요, 세게. 근데 트럼프는 본인이 지금 정책을 운영 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자, 봐라. 여러분 다시 기억을 떠올려봐라. 외교? 내가 진짜 잘했다. 제일 잘했다. 그러면서 성과로 내세우는 부분이 뭐냐면은 야 니들 북한 못 다뤘잖아. 근데 북한 내가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야. 그리고 한미 관계 그 어느 때보다 좋았어. 이러면서 사실은 해리스의 약점을 계속 파고드는 거죠. 굉장히 영민하게 반응을 한 북한 겁니다. 얘기입니다. 이 화보집에 보니까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 아주 분량이 꽤 많았어요. 이게 아주 영리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문재인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날에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왔어요. 네. 트럼프 때 있었던 이스라엘 정책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아니고 그 바이든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됐었으면 그 전쟁이 나왔을 거고 그분이 했던 정책들 때문에 일어난 거고 아하. 그리고 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짜 여기 파고 들어가면 또 나름 이제 트럼프 쪽의 정책들 어느 정도 좀 약간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당선되면
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더 큰데 근데 지금 본인의 관직이 있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단어들을 쓰고 싶은데 이 방송이 19금 방송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네, 트럼프가 더한 뭐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부집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찍었던 사진들 올려놨어요. 아마 네. 본인이 이제 한미 관계 발전을 더 시켰다. 조금 맥락상으로는 조금 이거는 뭐 본인 때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 뭐 그 얘기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실제로 사실 이게 트럼프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어마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국제정치평론가로서 사실 세계 정상들의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좀 보면은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되고 대조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수단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아.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외에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대놓고 다른 나라 정상을 앞에서 욕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주류 언론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도대체 프레지던트 문이 트럼프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떻게 트럼프를 사로잡았길래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끌려간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강경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은 고립시켜야 돼.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상대야. 그리고 압박해야 돼. 요 정책을 일변도로 추진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3번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만나는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멋있게 깔아준데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하. 그 누구도 못했던 걸 내가 처음 하고 역사에 남을 거야.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하는 게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김정은을 이야기하지? 왜? 트럼프는 이거를 사실은 좀 성공을 시키고 싶은 부분 하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뼛속까지 사업가예요. 자, 이 사람이 사실은 쿠시너라고 하는 본인의 첫째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예.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자지구 가보니까 그쪽 지중해 쪽에 부동산 엄청 가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허. 자, 트럼프가 특별히 인도주의적이어서 굉장히 민주주의자여서 북한과의 대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합니다. 유리한 게 있어서 북한은 블루오션이에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선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건드리고 잘 이용을 한 거죠. 예. 예. 자, 트럼프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에는 뭐 트럼프 크게 상관없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를 좀 인정하는 듯한 김태호 차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트럼프 어떤 존재일까요? 싫을까요? 좋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자들을 보면 왠지 트럼프랑 둘이 잘할 것 같다는. 아니 이거 지금 너무 오해하셔서 좀 너무 사악한 웃음인데 이거. 그 얘기 아니고 예, 제 예, 얘기는 유권자분들이 좀 트럼프를 주로 좀 약간 높이 평가하는 그 분위기에 있는데 마치 높이 평가하는 미국 대통령하고 네. 이제 좋아하는 대통령은 같이 일을 더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이미지가 좀 보수 그런 게 비슷하다는 느낌, 뭐 극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 그거죠. 보수 아닙니다. 아니 제 보기엔 해리스 예. 대통령은 더 잘할 거예요. 둘 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그렇기도 하네요. 예. 자, 그게 가장 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짚어봐야 될 게 혹시나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니 모든 나라에 영향 미칠 영향이 너무 많아요. 다 크겠죠, 다 크겠죠. 예. 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 한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군도 있는데 당연히 한국도 영향을 크게 받을 건데 봅시다.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를 보내주고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주한미군 방위분담 이거 당연히 거론될 거고요. 북한 부분도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 달라질 가능성이 클 것 트럼프 같아요. 입장에서는 한국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우리는 네. 왜 수수료를 이렇게 적게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거둔 건가? 예. 라는 그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 짧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당할 겁니다. 왜? 트럼프가 다이렉트로 북한하고 얘기하려고 할 거고요. 북한 역시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맞습니다. 부부장이. 예. 그러면서 한국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남북 간은 우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마 한국 측을 향해서 대놓고 이런저런 요구를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과연 거기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외교 정책 저는 외교 기조 원칙조차도 없는 그 정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원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방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운신의 폭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것이다. 정말 최악의 상황.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가스라이팅 하겠죠. 한미 동맹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 라고 가스라이팅 할 겁니다. 실리하고 좀 실리 찾지는 못하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중동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알파고한테 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 끌려갔던 인질 6명 지금 죽은 상태로 네. 숨진 상태로 돌아왔어요. 난리 났습니다. 이스라엘. 그거는 전쟁하지 마라. 네, 예. 타이밍도 좀 있었어요. 그 6명이 그렇게 발견되기 한 며칠 전에는 이제 누가 가서 이제 아마 인질들의 그 유가족이 나타냐후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왜 협상이 이렇게 천천히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유가족이? 이전에 오. 아니 빨리 우리 이제 협상을 해야지 우리 인질들이 이야.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이제 나타냐후 총리는 좀 말 실수한 것도 있고 예. 본인 다음에 수습했거든요. 본인의 좀 약간 살짝 본심이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난 애초부터 협상을 해가지고 인질들을 구할 생각이 없었어. 그때 이미 좀 약간 분위기가 살벌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 일이 터지니까 이제 총파업, 전국 총파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대규모 총파업 또 70만 명이 지금 시위에 동참을 했다 그러고 또 네타냐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 같기도 하고 여기 좀 상황을 한번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 이 이스라엘 인질들 6명이 사망된 시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이 구출을 하겠다고 지하 터널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군이 온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마스가 분명히 했어요. 자, 협상을 통해서 인질을 돌려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니들이 구출하려 작전을 통해서는 못 돌려받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이 무리한 작전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70만 명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왔고요. 지금 이 그 파업을 이끌고 있는 중심에 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이 있습니다. 80만 명의 노조원들이 있는 단체거든요. 사실 여기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에 파업에 동참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부터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극우 정치인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슬쩍 내부에서 지금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라는 게 흘러나오기도 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대법원 판결을 의회에서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네타냐후를 퇴진해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시위가 주춤하다가 네타냐후가 인질 구출보다는 하마스 괴멸을 먼저 외치고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시위가 다시 불붙은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하마스 괴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하마스 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게다가 이 6명 중에서 3명이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휴전안 3단계를 제시를 했었고 그게 굉장히 서로에게 그러니까 양측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3명 풀려날 수 있는 3명 명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타냐후가 협상 막바지 단계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하면서 못 나온 사람들. 왜냐하면 그 바이든의 그 협상안을 하마스가 안 받아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이렇게 좋은 예상인데 봐봐 하마스가 안 받아주고 거길 가지고 이제 하마스한테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하마스는 하마스가 오케이. 그때 오케이 했대. 오케이 아유, 했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을 그리고 그 협상안은 오직 바이든의 협상안 아니고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승인이 그렇죠. 나왔던 예. 협상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스라엘 내부 매체에서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협상이 될 만하면은 일부러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네타냐후가 그렇게 협상을 보이잖아요. 어렵게 만들고 만드는 있다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보이니까. 거예요. 예. 자, 네타냐후도 입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 안 곤란합니다. 본인은 전혀 곤란해하지 아니, 않습니다. 입장이 확고합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네. 한국어는 잘 안 나오는데 사실은 군사작전들 오직 가재지구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 지금 소환지구도 난리 났어요. 음흠. 지금 소환지구에서도 매일매일 서한요? 예. 서한 쪽, 그러니까 가자 네, 지구가 그거 떨어져 있는 네, 곳이죠. 네. 거기서도 지금 군사작전들 많이 하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그렇죠. 살벌해졌어요. 네. 살벌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전혀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언론에서는 미국이 그래도 좀 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휴전이 가능할지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소라 말을 따르자면 트럼프는 자꾸 전화한대요. 나타냐한테 야 절대 협상하지 마. 그렇지. 아, 트럼프가 직접 전화할까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정확한 이제 출처가 안 밝혀져 있지만 근데 다들 이걸 지금 거의 뭐라 해야 되나 그 믿고 있어요. 저희 세계화 케이스 항상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전쟁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민주당 정부에 불리하죠. 그렇게 트럼프의 반대에 있는 해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휴전이 돼야 되고 이게 대선하고 직결될 것이다. 항상 우리가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아마 네타냐후한테 야! 걱정하지 마! 고고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90%까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가능할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타냐후가 절대 하지 않을 안 될 겁니다.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우리 알파고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 하는 순간 내각이 붕괴이니까. 네, 그러니까 못하지. 못할 것이다. 야, 그 미국이 대신 가서 몇 개 정당을 뭐지 설득해가지고 그 정당들이랑 같이 내각을 만들 거라면 그때 뭐 나타냐는 오케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다시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정당들이 예전에 나타냐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각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서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 정당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인질 중에 미국 이중 국적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그 인질 가족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빼고 미국이 그냥 하마스랑 협상을 해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예. 아 사실 가능하기도 해요. 왜냐면 미국이 돈 안 주고 무기 안 주면 이스라엘 전쟁 못 해요. 이스라엘이 매년 최소 3조 돈을 얻어가요. 미국으로부터. 자, 미국이 근데 그거 그러면은-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은 못 돌아서느냐? 사실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유대인이, 지지가 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돈과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집트하고 튀르키예 정상회담 요거는 알파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오. 아 뭐야 뭐 두 개 나라가 만났는데 아, 근데 하는데 그 두 나라도 별로 사이 안 좋은 나라 아닌가? 이집트하고 튀르키예도? 그 사이가 나빠졌어요. 아. 왜냐하면 이 시시 대통령 이전에 이집트의 대통령이 모르시 대통령이었고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최초 문민 대통령이었어요. 네. 아마 한국으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아, 같은 거.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분이 김영삼 아니고 노무현이었어요. 아, 노무현이었네. 예. 그래서 전두환에서 중간에는 노태우하고 김영삼하고 다음에 김대중. 김대중을 거쳐야지 뭐 예. 노무현 정도 되면 예. 문제가 없는데 예. 바로 되니까 예. 이집트가 흔들렸어요. 아, 이집트가. 그래서 그때는 주변 국가들이 좀 약간 그 모르시 대통령한테 네. 야, 좀 천천히 가. 네. 너네가 불과 1년 전에는 군사 정권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유일하게 튀르키예만 야 눈치 보지 마. 아, 고고고. 고고고. 그러다가 1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아. 그리고 모르시 대통령 그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예. 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는 튀르키예는 뭐 자기 사람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쌍욕까지 시시 대통령 깠거든요. 네. 너는 파라오예요. 아. 모세가 바로를 이기듯이 우리도 너를 이길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예. 예.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도 이용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나 같은 모세들이 찍으실 모세라고 것이지 하면서 아니면 시시 같은 바라오를 찍을 것이지. 아니 시시 대통령 튀르키예에서 출마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자꾸 시시 대통령을 엄청 깎고요. 아하. 국내 정체제도 많이 이용을 했고 오죽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2014년에 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이 있었는데 에르도안이 와봤더니 그 오바마의 테이블에서 시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안 안고 가버려요? 나갔어요. 예.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정상회담을 새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상륙하는 시시 네. 대통령이 이번에 부르고 나의 형제 시시. 또 이렇게. 예. 에르도안도 좀 특이하네요. 예, 뭐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 뭐냐면 에르도안이 그때 그 시시 대통령 까기가 시작했을 때 국제 정치하고 지금은 국제 정치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 그때 이제 시리아 내전도 시작했고 아랍 봄 때문에 이제 아랍에서도 그 이집트에서 대통령 교체됐지만 다시 쿠데타 일어났지만 에르도안 보기에는 아니야. 이제는 아랍 국가들이 다 이 독재자들을 쫓아낼 거고 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을 다 인수할 거야. 수입할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데 근데 시리아 내전이 그렇게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상으로는 안 된다. 사람들 보기에는 야, 잠깐만 당분간이더라도 또 중동에서 독재자들이 필요하구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걸 보고 야 어쩔 수 없어 다시 한번 에르도안은 예. 아주 뭐 이게 잘 돌아가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에르도안은 사실 원래는 튀르키예가 이제 1932년에 이제 공화국으로 23년. 네, 23년에 예. 공화국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세속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르도안이 들어서서 네. 세속 국가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슬람이란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철권 통치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르도안이다. 에르도안의 목표는 뭐다? 이슬람의 큰 형님. 예. 본인이 큰 형님. 오스만 투르크잖아요. 아유, 본인이 오스만 투르크가 되고 싶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 저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꿈이 있으면 그나마 존경을 할 텐데 아, 그 사람이 예. 그냥 더 많이 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술탄. 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정권이 교체될 건데 그때 봅시다 돈을 얼마나 훔친 것인지. 아마 역대급일 거예요. 그 어느 나라도 해먹지 않았던 돈이 됐어요. 왜냐면 웬만한 기업이 다 아들이나 아니면 사위들이 갖고 있는데. 어느 나라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우리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금액 차이가 금액 천지 차이가 차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튀르키예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세계와 K 문희정 알파고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